아침에 눈을 뜨고 부동산 앱을 확인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5억이었던 우리 집이 갑자기 3억 5천으로 표시된다면 어떤 심정이실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급격한 변화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절반 이상 폭락했습니다. 28억 하던 펜트하우스가 13억까지 떨어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와 마이애미에서는 주택 가격이 73% 가까이 하락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사태도 빼놓을 수 없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가 무너지면서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으니까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부동산이 절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심해도 돼 라고 말할 때입니다. 가격이 18% 떨어졌을 때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라고 생각하고 33%가 빠졌을 때도 이제 바닥이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42%까지 하락해도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투자자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가 서서히 익어가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손실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하는 행동을 극도로 피하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이 55% 이상 폭락한 지역들이 수없이 많았고 한국도 일부 지역에서 35%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라는 믿음을 고수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쳤어요. 특히 서울 외곽 신도시들의 타격이 심각했죠.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도 예외가 아니었고 2기 신도시는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팔면 손해라는 심리적 함정에 갇힌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이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이었죠. 손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때로는 빠른 정리가 더 큰 피해를 막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손절매 개념을 부동산에도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거래 비용이 높고 현금화가 어려워서 손절매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취득세와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까지 계산하면 대략 11%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강남 지역 아파트에 대한 맹신도 문제입니다. 강남은 달라,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데요. 물론 강남 지역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클 때는 하락폭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강남 지역도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상당한 조정을 겪었으니까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강남 아파트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연간 23% 이상 하락한 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일수록 변동폭이 더 컸어요. 강남 3구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서초구와 송파구는 더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같은 강남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니라는 의미이죠.
부동산 투자의 특징 중 하나는 유동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클릭 한 번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 과정이 빨라지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한번 하락세에 접어들면 개인 투자자가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시내에는 1년 넘게 팔리지 않는 매물들이 수두룩했어요.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대출 받아서 2억으로 샀다고 가정해보죠. 집값이 18%만 떨어져도 실제 내 돈 기준으로는 45%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5억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9천만 원 손실인데 내가 투입한 돈은 2억이니까 45% 손실이 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18% 오르면 내 돈 기준으로는 45% 수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레버리지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LTV 비율이 낮아져서 레버리지 효과도 예전만 못해요. 강남 지역은 42%, 비강남 지역도 58%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연소득의 42% 이내에서만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투자에서 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결국 운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2020년 초만 해도 전 세계가 봉쇄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급상승했으니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도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100% 확실한 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로또를 사지 않으면 당첨될 확률이 0%인 것처럼 기회에 대비하지 않으면 행운도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다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시세보다 35%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시점에 이미 모든 자금을 부동산에 묶어둔 상태였어요.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함께 흥분하지 말고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투자자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동산 열풍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기에 FOMO 심리에 빠져서 급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영영 못 살 것 같은 조급함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기에 매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도 원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분양권이나 신축 아파트를 비싸게 산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요. 해운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 말이에요. 워런 버핏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발상 투자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사야 한다고 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용기 있게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강한 정신력과 확고한 투자 철학이 필요하니까요.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변화가 느리긴 하지만 분명한 순환 구조가 존재해요. 상승기, 정체기, 하락기, 바닥기를 반복하면서 돌아가니까요.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승기 막바지에 뛰어들어서 하락기에 손실을 보고 바닥기에 절망한다는 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 사이클의 특징을 보면 상승기는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죠. 미디어에서도 부동산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고요. 정체기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는데 이 시기에는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소폭 하락해요. 투자자들은 아직 상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관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기는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되며 이 시기에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죠. 바닥기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는데 이때가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사이클을 역이용해야 해요. 남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좋은 물건을 발굴해 두고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접근법이 훨씬 안전하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상승장에서 미리 매입해둔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역 선택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강남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위험도 그만큼 크지만 적절한 분석과 준비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판교나 동탄,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곳들이 개발 초기에 매입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잖아요. 지역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교통 접근성, 교육 환경, 생활 편의시설, 향후 개발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광역교통망 계획은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GTX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기도 외곽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교통이 편리해지면 서울 직장인들의 거주 선택권이 넓어지니까요. 부동산 투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물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 여러 유형의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안전해요.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각각의 특성과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주거용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어도
상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울 때 주거용 부동산이 좋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와 상업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임대 수익률도 아파트보다 높은 편이에요. 상가 투자는 위치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률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요소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만 생각하고 임대 수익률은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익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는 임대 수익으로 유지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해요.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으면 매달 적자가 누적되어서 결국 좋은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현재 기준금리가 3.7% 수준인데 대출금리는 5%에서 5.5%를 넘나들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현금 흐름상 유리합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임대 수익률이 2.3%에서 2.8%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매월 현금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시세 차익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 수익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집값 상승으로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서야 하니까요. 세금 계획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이런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실수익을 얻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시에는 양도소득세율이 72%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다주택 투자의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투자나 상업용 부동산 투자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지 않고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가며 투자 계획을 세우죠. 이런 장기적 관점이 있어야 시장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투자 원칙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거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들을 보면 대부분 22년에서 28년간 꾸준히 투자를 지속해온 사람들이에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자산을 불려나간 것이죠.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가격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개발 계획, 교통 인프라 변화, 인구 이동 트렌드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이런 정보들이 미래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요.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도시계획 자료, 통계청의 인구 통계,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114, 직방, 다방 같은 부동산 정보 사이트도 적극 활용해야 해요. 관심 지역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네트워킹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시장이에요. 좋은 매물 정보나 시장 동향을 빨리 얻을 수 있느냐가
투자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중개업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세미나나 강의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무조건 믿기보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험 관리 능력도 심적인 요소예요. 부동산 투자에는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임차인 위험, 천재지변 위험, 법규 변경 위험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위험들을 미리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보험 가입, 계약서 검토, 법률 상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임차인 관련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건물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임차인 선별을 신중하게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 고려해야 해요. 화재,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부담스럽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을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에요. 자금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자금이 필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해요. 대출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고 금리 변동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기준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월 상환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계산해 보고 그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기존 대출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요. 2021년 0.5%였던 기준금리가 2024년 현재 3.7%까지 올랐으니까요. 대출금리는 이보다 더 높아서 5.3%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안전해요. 가능하다면 일부 대출을 상환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점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완벽한 투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77% 정도 확신이 서면 행동에 옮기는 용기도 필요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다 보면 평생 투자할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시장이 명백히 과열된 상황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미디어에서 연일 부동산 관련 뉴스가 나오는 시기에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기피하고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시기에는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가격대에서 매입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감정 조절도 부동산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의 탐욕과 타락할 때의 공포는 모든 투자자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려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미리 세운 투자 원칙과 계획을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장 상황이 변해도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결국 더 좋은 성과를 얻게 되니까요.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투자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매수나 매도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이유를 상세히 기록해두면 나중에 복귀할 때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학습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끝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입니다. 시장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규제나 제도들이 도입되니까요.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투자자만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